강화학습 기초 및 실습 1장 Introduction to Reinforcement Learni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요. 그 규칙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든 과정이 개발자에 의해 세세하게 명시가 되었죠. 입력이 주어지면 어떤 연산을 거쳐서 어떤 출력을 내야 하는지 그 전부를 일일이 절차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점점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미래의 컴퓨터 언어는 이러한 방식으로 절차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정의하는 쪽으로 그래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자, 개발자는 원하는 결과를 명시를 하고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은 기계가 컴퓨터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가도록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발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동물 이미지, 애니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 학습이라는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제죠. 이 그림이 고양이인가 아니면 개인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 그것을 분석해서 적절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가 않죠. 고양이와 개의 특징을 일일이 규칙으로 적어 넣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는 주둥이가 크고 얼굴이 둥글다는 식의 규칙을 프로그래머가 모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현실의 이미지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어떤 고양이는 귀가 작고 둥글 수도 있고요. 어떤 개는 얼굴이 날렵해서 이러한 기존의 규칙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학습 기반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 모델은 사람이 세세한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도 수많은 고양이와 개의 이미지를 학습하면서 스스로 특징을 추출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수천 장의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을 입력받으면 이 모델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고양이의 경우에는 눈 모양이나 귀의 위치, 수염의 유무가 특징이 되겠고 개의 경우에는 코의 크기나 귀의 각도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모델이 클래시파이어가 새로운 이미지를 입력받았을 때 그것이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 속에서 이 고양이 이미지를 넣으면 이 클래시파이어는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출력을 하는 거고 개 이미지를 넣게 되면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델이 이러한 분류 작업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이 미리 정해둔 규칙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강화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Reinforcement Learning.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학습,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Behavioristic Psychology, 행동주의 심리학의 개념을 결합한 학습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강화학습이 단순히 데이터를 주입받아서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어떤 행동이 즐거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불편을 가져오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 이러한 학습 방법의 핵심은 뭐예요? Trial and Error 방식이라는 겁니다. 시행착오 방식이에요. 자,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학습 주체가 있는데 이 학습 주체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는 겁니다. 각 행동의 결과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찾는 로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 처음에는 무작위로 랜덤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떤 길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져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출구로 향하게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봇은 자기가 출구로 향했던 그 성공적인 행동을 기억을 하고 같은 상황에서는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인간과 동물의 학습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으면 그 행동이 강화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으면 점차 사라진다고 봅니다. 강화학습이 바로 이 원리를 기계학습의 영역에 적용한 거죠. 에이전트는 환경에서 얻는 보상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동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를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 강화학습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언급되는 실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이제 굶주린 쥐와 그다음 반응 레버가 있는 작은 상자로 구성되는데요. 처음에 쥐가 상자에 들어갔을 때 이 쥐는 이 레버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연히 레버를 누르는 순간에 먹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쥐는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행동이 레버를 눌렀을 때마다 먹이가 나오면은 이 동일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먹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쥐는 중요한 연결 관계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 레버를 누른다는 행동과 먹이가 주어진다는 결과 사이에 연관성,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쥐는 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이론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레버를 누르면 먹이를 얻는다. 이 규칙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건 형성의 핵심입니다. 보상이 뒤따르는 행동은 점점 강화되고, 그러니까 쥐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점점 반복하는 거죠. 반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불이익이 따르는 행동은 점차 약화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전기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쥐가 그 구역을 피하려고 하게 될 텐데, 이게 바로 부정적인 어떤 강화, 약화의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과정도 역시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아기는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걷는 법을 직접 배우진 않죠. 대신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면서 스스로 시도합니다. 자,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을 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점차 행동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걷는 것을 시도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한 발짝을 내디디면 그때 느끼는 성취감이 있겠죠. 그 성취감이 이 아이에게 강력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부모나 혹은 보호자가 이 걷는 것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강화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이 아기로 하여금 다시 걷는 것을 시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대로 넘어지면서 느끼는 통증,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피드백으로 동작을 해서 작동을 해서 아기가 걸으면서 균형을 잡는 법을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인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얻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은 가지지만 이 학습 과정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그 목표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데이터의 정답, 즉 레이블이 함께 주어지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개 사진이 있을 때 각각의 사진이 어떤 동물인지 라벨이 붙어 있다면 이 모델은 입력과 이 라벨, 정답을 비교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이 아웃풋, 예측값이 정답과 다르면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오류를 줄이도록 내부 규칙을 조정하는 거죠. 결국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관계를 명확하게 매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다룹니다. 라벨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모델은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고객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그 정답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 그룹에 속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 모델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서 군집화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서 더 중요한 특징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겠죠. 즉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입력은 여기서 말하는 인풋, 입력은 상태와 행동을 의미하고 이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에이전트는 행동을 시도한 이후에 환경으로부터 보상이나 벌점과 같은 강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는 직접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택한 행동이 얼마나 바람직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접적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이러한 간접적인 정보, 이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행동 전략을 점차적으로 형성을 하는 거죠.
자,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모델은 주어진 입력과 정답 사이의 관계를 학습을 하고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올바른 출력을 예측하도록 이제 훈련이 됩니다. 자, 그림에 예시가 나와 있죠. 붉은 점과 푸른 점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이제 속해 있는 건데 이 데이터에는 이미 레이블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붉은 점은 하나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푸른 점은 또 다른 클래스에 속한다는 사실이 미리 주어져 있어요. 자, 모델의 역할은 뭐예요? 모델의 역할은 이러한 정답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하는 경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선이 경계가 되는 거고 이 경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정답을 모르는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그 입력에 대한 올바른 라벨을 찾는 것이 이 지도학습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 학습은요. 이거는 지도 학습과는 다르게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닝에서는 모델은 오직 데이터만 볼 수 있어요. 데이터 안에 숨겨진 규칙성과 관계를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슬라이드 그림에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점들이 흩어져 있고 모델은 이 점들을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묶고 두 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들이 실제로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가 그 명확한 라벨이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 안에 숨겨진 알려져 있지 않은 그 패턴을 모델이 직접 찾아내서 그룹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최적의 행동 전략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 구조가 순환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존재하고요. 자, 여기서 환경은 뭐 미로, 게임 혹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상황처럼 이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 무대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에이전트는 현재 환경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관찰하죠. 자, 그래서 관찰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테이트 정보가 학습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에이전트는 이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로에 있는 로봇이 앞으로 이동하거나 좌회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액션이 되겠죠. 자, 이런 액션이 선택이 되면 환경은 그에 따라서 변하고 새로운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이 액션에 대한 결과로 뭘 받아요?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리워드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리워드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 리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 에이전트가 실행한 액션이 얼마나 바람직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가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이 에이전트는 점점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학습을 하는 거죠. 결국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 개선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에이전트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략을 찾고 만들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강화학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로 정의할 수 있죠. 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의 행동 방식을 찾아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이전트의 목표는 단순히 당장의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그 정책을 학습하는 데 있는 거죠. 자,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먼저 현재 환경의 상태, 스테이트, ST 값을 관찰을 합니다. 자, 이 상태는 환경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자, 에이전트는 이 상태 값, 스테이트, ST 값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 액션을 선택합니다. 액션 AT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행동은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 선택된 액션에 따라서 이 환경이 또 새로운 스테이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이전트는 액션을 수행하고 나서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스테이트와 그 동시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 RT, 리워드 RT를 받는 거죠. 이 보상값은 에이전트의 액션이 얼마나 바람직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바른 길로 한 칸 전진했을 때는 플러스 1점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점의 벌점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이전트는 단순히 순간적인 보상에만 집중하진 않죠. 장기적으로 축적된 보상의 합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전략을 학습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정책, 팔러시라고 부르는 거고, 강화학습의 이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이 정책을 최적화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강화학습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학습 대상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에이전트가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의 모든 규칙이나 구조를 사전에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에이전트는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을 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전략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자전거 타기가 예시가 될 수 있죠.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이 자전거의 물리학적 원리나 균형 방정식을 배우진 않습니다. 대신에 잘 모르지만 일단 자전거를 타보는 거죠. 그리고 시도를 합니다. 넘어지겠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균형을 잡는 법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성취감이 보상이 되고 넘어지며 느끼는 불편함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취감과 불편함이 섞여져서 학습을 촉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학습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에이전트는 환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행동 방식을 습득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본질적으로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프로블럼,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매 순간의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반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의 결과와 장기적인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 가운데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그리드 형태, 격자 형태의 공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매 순간마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혹은 앞으로 나갈 것인가 와 같은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행동은 새로운 상태로 이어지게 되죠. 그 상태는 다시 다음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련의 의사결정들이 연결돼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MDP라고 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화학습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이전트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학습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MDP는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스테이트, 상태죠. 상태는 환경이 어떤 상황에 현재 놓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스 게임에서는 말들의 배치가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자동차의 위치, 속도 혹은 주변 차량의 상황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액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에이전트가 상태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죠. 자, 게임으로 치면 말을 한 칸 옮기는 행위가 될 수 있겠고요. 로봇으로 치면 앞으로 가거나 회전하는 이러한 동작이 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리워드입니다. 보상인데요. 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환경이 제공하는 피드백입니다. 요거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로 탐색 문제에서 출구에 도착하면 플러스 10점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고요. 막다른 길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1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팔러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상태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에이전트의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최적의 팔러시를 찾는 거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 팔러시를 학습하는 것이 광학학습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MDP에서 스테이트 상태는 에이전트와 환경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태는 에이전트가 환경을 관찰해서 얻은 정보로 정의가 됩니다. 에이전트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자동차 운전 상황이 예시죠. 운전자는 도로의 상태, 앞 차량과의 거리, 현재 속도, 신호등의 색깔 같은 다양한 정보를 관찰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현재의 상태를 구성하는 거고요.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할 때 이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차 앞에 있는 트럭이 느리게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속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차선을 변경하는 그러한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탁구 경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선수는 상대방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공의 속도와 방향이 어떠한지를 순간적으로 관찰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현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는 이 상태를 토대로 공을 스매시할지 수비적으로 리턴할지 그 액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 꼭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환경의 모습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상태는 에이전트가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율주행차라면 카메라와 센서가 수집한 어떤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상태입니다. 자, 게임의 인공지능이라면 현재 게임의 화면 말고도 뭐 점수나 그냥 아니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상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MDP에서 액션, 행동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상태를 관찰한 뒤에 선택하는 반응입니다. 즉, 스테이트가 현재 상황을 설명한다면 이 액션은 그 상황 속에서 에이전트가 취하는 구체적인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게임을 예로 들어보면요. 이 플레이어가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캐릭터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액션에 해당됩니다. 이 액션은 게임 속의 환경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한 칸 앞으로 이동하면 이 달라지게 된 캐릭터의 위치가 새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 도로 상황이라는 상태를 관찰한 다음에 자동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뭡니까?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거나 혹은 직진을 유지하는 거죠. 이 선택이 곧 행동이 되는 거고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도로 위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상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MDP에서 보상 리워드는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한 결과로 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숫자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특정 행동이 얼마나 바람직했는지를 알려주죠. 자, 이 보상은 학습의 핵심적인 신호로 동작을 합니다. 에이전트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자, 계속 비슷한 예시를 드는데, 자, 로봇이 미로에서 축을 찾는 문제에서 보상 생각할 수 있죠. 올바른 길로 한 칸 전진했을 때는 플러스 1의 보상이 주어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1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출구에 도달했을 때는 플러스 100과 같은 큰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 보상이 행동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는 거는 뭐예요? 보상입니다. 반대로 파울을 해서 주어지는 페널티가 있겠죠. 이거는 부정적 보상입니다. 에이전트는 이러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신호를 모두 경험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 속 트로피들이 이제 보상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죠. 마치 선수가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상을 받듯이 에이전트도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상으로서 받는 겁니다. 이 보상이 쌓일수록 에이전트는 성공적인 행동 패턴을 강화하고 잘못된 행동은 점차 줄여나가게 되는 거죠. 자, MDP에서 정책 팔럿이란 에이전트가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따르는 전략 혹은 규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 액션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함수가 바로 정책인 거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환경 속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얻게 되는데 이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집합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더 유리한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이 지침이 바로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앞차와의 거리가 일정 이하로 줄어들면 속도를 감속한다. 이런 규칙이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서라면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 방어 행동을 우선한다 라는 이러한 방식이 정책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은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의 행동만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행동을 선택하게끔 정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에서 70% 확률로 앞으로 이동하고 혹은 30%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정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정책을 만들게 되면 환경이 불확실할 때 다양한 전략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의 최종 목표라는 것은 결국 이 정책을 얼마나 잘 만드냐, 최적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탐구하는 것이 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적 정책은 장기적인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도록 행동을 선택하는 전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보상을 얻게 해준다면 바로
그 장기적으로 보상을 얻게 해주는 정책이 최적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스 경기에서 한 말을 희생하는 전략이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최적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최선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 강화학습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이슈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질문만 보는 게 아니고 학습 성능, 그 다음에 효율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죠. 강화학습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MDP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생각을 한다면 단순하게 안전히 운전한다. 이런 목표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도로 상황, 차량의 속도, 목적지 도달 여부 등을 고려해서 명확한 문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MDP를 구성하는 요소, 상태, 행동, 보상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느냐는 거죠. 상태가 너무 단순하게 정의되면 필요한 정보를 다 담지 못해서 올바른 행동을 학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상태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계산 비용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행동 또한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보상이 특히 어려워요. 이 보상은 이제 설계를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이 보상이 잘못 설계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에이전트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학습할 수가 없겠죠. 어떤 탐색 전략을 사용할지, 언제까지 탐색을 지속할지, 그리고 학습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에이전트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을 것이냐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문제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는 불완전한 정보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커 게임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패를 볼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 장소는 센서가 감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상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습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강화학습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가 뭐냐면 상태 공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 문제죠. 자, 에이전트가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을 선택하려면 가능한 모든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그 수가, 상태의 수가 사실상 무한에 가깝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둑 게임이죠. 바둑판 위에서 가능한 상태 수는 약 10의 360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 훨씬 큰 규모죠. 따라서 모든 상태를 일일이 탐색하고 기록하는 방식이 전혀 실현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태 수가 너무 클 때는 상태를 직접 다루면 안 되겠죠. 대신에 상태를 추상화하거나 근사치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알파고가 딥러닝을 결합을 해서 강화학습에 결합을 해서 바둑을 근사적으로 학습을 했던 거죠. 또 다른 사례는 로봇 학습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로봇이 물체를 짚거나 이동하는 과정을 학습할 때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개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로봇 팔의 각도, 손의 위치, 물체의 무게, 마찰력 등등이 이런 모든 요소가 다 컨티뉴어스,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 상태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의 수는 사실상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러한 무한대 의 상태를 가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환경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추상화하는 그러한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를 잘 해결을 하고 설계를 잘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그게 바로 이제 알파고입니다.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이 정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바둑 게임을, 고게임을 이 알파고라고 하는 시스템이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복을 했죠. 그리고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는 기사들을 실제로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상 이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강화학습의 그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강화학습은 바둑 게임과 같은 어떤 이산 상태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그 전략 게임, 연속적인 상태 공간을 갖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문제는 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상태 수가 연속적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상화하는 그러한 설계 전략이 요구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에서 모델을 출시를 하고 실제로 성능을 테스트를 했었죠.